얌전히 요양하고 있어. 여보, 나랑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돼? 저런 불구자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진이 다 빠진다. 꼼짝 말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안개 낀 산사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남편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아내를 휠체어째로 깊은 산속 요사체 구석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죠. 그리고 매정하게 차를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세 겹의 거대한 철문이 닫히고 시댁의 차가 굽이진 산길 너머로 완벽하게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평생 걷지 못한다던 하반신 마비 며느리가 무릎에 담요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서늘하고 끔찍한 도끼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죠. 도대체 그녀는 왜 스스로 불구를 자처하며 이 지옥 같은 외딴절에 버려지길 선택한 걸까요? 완벽한 배신 속에서 피어난 한 여자의 소름 돋는 반격.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우는 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실에서 번쩍 눈을 떴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트럭에 깔린 것처럼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낯익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담당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일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분명히 내가 덤프트럭 기사한테 돈을 2배로 주고 저 물건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숨통을 끊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서 신경을 완전히 끊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약물을 투여하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자칫하면 환자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어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최명숙이 에르메스 핸드백에서 두툼한 5만 원권 돈봉투 3개를 꺼내 의사의 하얀 가운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우리야 장례 치르고 깔끔해서 고맙지. 모든 위험 부담은 내가 짊어질 테니 그 약물 당장 투여하세요. 내 아들 도진이가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그 거머리 같은 친정집 재산 다 뺏어오고 서연우랑 이혼해야 하는데 저런 게 멀쩡히 살아서 걸림돌이 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서연우는 숨을 죽이고 하얀 침대 시트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자국이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아냈죠. 서연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바지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스마트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최명숙이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복도 저편으로 멀어지자 서연우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두꺼운 이불 밑으로 감췄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독약을 든 의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의사가 서연우의 팔에 연결된 링거 호스에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누워있던 서연우가 용수철처럼 일어나 의사의 팔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의사가 기겁하며 뒤로 엉덩방아를 찌우며 물러서자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구석으로 뒹굴었습니다. 서연우가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스마트폰 화면을 의사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방금 우리 시어머니랑 밖에서 나눈 대화 여기 다 녹음됐어. 이거 당장 경찰서에 넘기면
당신 의사 면허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살인 미수로 감방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의사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는 그저 최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 병원이 지금 부도 위기라서 돈이 너무 급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연우가 병실 문을 꽉 닫고 걸어 잠근 뒤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살 길은 이제 딱 하나야. 내가 방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가짜 진단서를 당장 완벽하게 끊어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당신이 방금 그 독약을 직접 내 몸에 투여해서 작전대로 성공했다고 보고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바로 방송국 메일로 갈 거야. 의사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조치하겠습니다.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서연우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가증스러운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했죠.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이도진과 최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도진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서연우의 다리를 날카로운 바늘로 몰래 찔러보았습니다. 연우가 고통을 참고 미동도 하지 않자 이도진은 안도하며 서연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우야, 몸은 좀 어때? 방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내 다리의 감각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이도진이 가짜로 눈시울을 붉히며 고급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서연우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지만 한없이 가엾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도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도진 씨나 이제 평생 내 발로 걸을 수 없대.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평생 당신한테 짐만 될 텐데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최명숙이 다가와 서연우의 등을 거짓으로 토닥이며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런 무서운 소리 마라.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평생 우리가 널 책임지고 돌볼 거다. 매연 가득한 병원 공기도 답답할 텐데 내가 10년 넘게 시주해서 지어놓은 저기 남쪽 끝 깊은 산사로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며 요양하는 게 어떻겠니? 거긴 외부인 출입도 철저하게 막아두었고 아주 조용해서 네가 마음 편히 몸을 추스르기 딱 좋을 거다. 서연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닦아내며 가련하게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짐덩이 같은 며느리인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이도진이 서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연우야.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내가 주말마다 꼬박꼬박 맛있는 거 잔뜩 사들고 만나러 갈게. 서연우는 이도진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서늘하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구불구불하고 험한 흙먼지 날리는 산길을 2시간이나 더 달려 인적이 드문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이도진이 트렁크에서 거친 손길로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서연우를 안아서 짐짝처럼 던지듯 앉혔습니다. 절의 제일 구석에 있는 낡고 외딴 요사체 앞이었죠. 최명숙이 산벌레를 손수건으로 쫓으며 코를 찡그리더니 이도진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어서 가자. 산모기가 많아서 내 귀한 피부 상하겠다. 저런 불구자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산 아래 차단막을 3개나 열었더니 진이 다 빠진다.
이도진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연우 앞에 쪼그려 앉아 손을 성의 없이 쥐었습니다. 연우야, 여기 주지 스님한테 하루 3번 밥만 제때 가져다 주라고 잘 말씀드려 놨으니까 꼼짝 말고 방 안에만 얌전히 있어. 괜히 휠체어 굴리다가 비탈길에 굴러떨어져도 여기서 널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명심하고. 내가 회사 일이 아주 바빠서 한 몇 달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할게. 서연우가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애처롭고 불쌍한 눈빛으로 이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진 씨, 나 혼자 두고 정말 갈 거야. 밤 되면 짐승 소리도 나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나랑 딱 하루만 같이 있으면 안 돼. 최명숙이 쯧쯧 혀를 차며 서연우를 날카롭게 흘겨보았습니다. 넌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널 먹여 살릴 거 아니냐. 다 큰 어른이 징그럽게 징징대기는. 바빠 죽겠는데 우리 시간 뺏지 말고 당장 방에나 들어가 있어. 이도진이 자리에서 짜증스럽게 일어나며 바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아. 귀찮게 굴지 말고 얌전히 요양이나 해. 이도진과 최명숙은 휠체어를 안으로 밀어주지도 않은 채 매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산길을 따라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삼중으로 된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름 모를 산새 우는 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쳤죠. 서연우는 낡은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대웅전 쪽으로 가는 길목에는 일반 신도 출입 금지 팻말이 피처럼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서연우가 무릎 위에 덮어둔 담요를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양쪽 팔걸이를 두 손으로 힘주어 짚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가짜 진단이 무색하게 서연우의 두 다리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우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발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섰습니다. 차가 사라진 굽이진 산길을 뱀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연우의 눈동자에 시퍼런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도진 그리고 최명숙, 당신들이 나를 이 지옥 구덩이에 밀어넣은 대가를 반드시 피눈물로 갚아주게 만들 거야. 내 부모님 회사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목숨까지 노려. 내가 이 절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당신들 숨통 끊어놓을 더러운 비자금 증거 다 찾아낼 테니까 목 닫고 기다려. 서연우가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깊은 산속의 서늘한 돌개바람이 서연우의 머리카락을 마구 흩트려 놓았습니다. 서연우는 휠체어를 요사체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 던져버리고 낡은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열어젖혔습니다. 낡은 요사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서연우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꽉 움켜쥐었죠. 이도진의 차에서 몰래 빼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서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 카드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운 화면이 밝아지며 남편 이도진과 시어머니 최명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도 함께 들려왔죠. 이도진이 여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연우 저 여자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친정집 주식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와. 그 돈 다 차지하고 우리 둘이 외국 나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여자가 최명숙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도진 씨랑 저 언제까지 이렇게 뒷방에서 몰래 만나야 해요? 연우 씨가 눈치라도 채면 다 끝장나잖아요. 최명숙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고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돈 주고 덤프트럭 기사 확실하게 섭외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싹 밀어버리라고 시켜놨어. 사고로 죽으면 깔끔하게 장례 치르고 유산 받으면 그만이야. 운 좋게 살아서 숨통이 붙어 있어도 하반신 마비나 식물인간 만들어서 산속절에 평생 처박아 둘 거니까 너는 내 손주나 빨리 가질 준비해. 서연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연우가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방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서연우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죠. 서연우가 벌떡 일어나 방안을 빙빙 돌며 소리쳤습니다. 이도진, 최명숙. 당신들이 나를 이 외딴절에 버린 건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이곳이 당신들 더러운 비자금 세탁하는 곳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 절 바닥을 다 뒤집어서라도 당신들 숨통 끊어놓을 증거 다 찾아낼 거야. 서연우가 창문을 거칠게 열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 마당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방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우는 재빨리 바닥에 누워 두 다리에 힘을 축 빼고 이불을 목까지 덮었죠. 회색 승복을 단정하게 입은 주지 스님이 소박한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스님이 밥상을 머리맡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보살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간밤에 잠은 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십니까? 서연우가 이불을 움켜쥐고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가냘프고 불쌍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어서 밤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벅차서 그러는데 휠체어에 타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우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휠체어로 들어 옮겼습니다. 서연우는 휠체어의 인형처럼 축 늘어진 채 절마당 구석구석을 눈으로 바쁘게 살폈습니다. 서연우가 손가락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무기력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절은 참 넓고 사람도 없이 고요하네요. 저기 대웅전 뒤편에 큰 문은 대체 뭐예요? 빨간색 글씨로 출입금지라고 무섭게 적혀 있던데요. 스님이 당황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헛기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 저곳은 장경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귀한 불경을 보관하는 창고라서 일반 신도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살님은 몸도 크게 불편하시니 저쪽으로는 휠체어를 절대 끌고 가지 마십시오. 길이 아주 험해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서연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저는 다리도 아예 못 쓰는데 저런 험한 산길에 어떻게 가겠어요. 밥 먹고 방 안에서 조용히 불공이나 드릴게요. 스님이 완전히 안심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자 서연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입꼬리를 차갑게 비틀어 올렸습니다. 최명숙, 당신이 가장 은밀하게 숨겨둔 저 장경각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감춰뒀겠지. 내가 반드시 열어볼 거야. 서연우가 텅 빈 마당을 향해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훌쩍 넘자절하는 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우는 옷장에서 검은색 운동복을 꺼내 입고 바지 주머니에 작은 손전등을 단단히 챙겨 넣었죠. 서연우가 방문을 소리 없이 열고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서연우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낮에 휠체어를 타고 눈여겨보았던 대웅전 뒤편으로 향하자 낡고 거대한 목조 건물인 장경각이 검은 괴물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 위로 붉은색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서연우는 처마 및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바짝 숨기고 건물을 요모조모 관찰했습니다. 앞을 꽉 가로막은 두꺼운 나무 문에는 어린아이 머리통만 한 커다란 자물쇠가 3개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손전등 불빛을 손바닥으로 가려 빛을 최소한으로 줄인 뒤 건물 외벽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지붕 및 처마 끝에 둥근 카메라 2대가 장경각 입구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연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카메라 뒤로 이어진 굵은 전선을 눈으로 집요하게 따라갔습니다. 전선은 건물 뒤편 좁은 숲길을 지나서 공사 자재를 쌓아둔 낡은 창고 건물 벽면의 녹슨 배전반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숲길을 따라 배전반 앞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삐걱 열자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어지럽게 튀어나왔죠. 서연우가 손전등으로 전선 가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경각으로 들어가는 메인 전원선만 끊어버리면 저 카메라는 당장 먹통이 될 거야. 이도진 당신이 이 낡은 건물 안에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숨겨뒀는지 내가 똑똑히 2눈으로 확인해주지. 서연우는 배전반 뚜껑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아두고 주변에 발자국을 지운 뒤 요사체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우는 낮 시간 내내 휠체어에 앉아 마당을 돌아다니며 주지 스님의 하루 동선을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스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웅전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를 올렸고 밤 10시가 넘으면 요사체 불을 모두 끄고 깊은 잠자리에 들었죠. 서연우는 절 마당 구석 공사 자재가 쌓인 곳에서 녹슨 펜치 하나를 몰래 주워 휠체어 방석 및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서연우는 다시 검은 옷을 차려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낮에 몰래 챙겨둔 무거운 펜치를 꽉 쥐고 있었죠. 서연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창고 건물 벽면의 배전반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주변을 매섭게 한번 둘러본 서연우는 펜치를 크게 벌려 장경각 카메라와 연결된 붉은색 굵은 전선을 단숨에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찌직거리는 작은 불꽃 소리와 함께 장경각 쪽에서 요란하게 깜빡이던 붉은 경고등 불빛이 한순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서연우는 펜치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장경각 입구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붉은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한 서연우는 나무 문에 매달린 커다란 자물쇠를 2손으로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펜치를 다시 꺼내 자물쇠 고리를 힘껏 비틀어 끊으려 했지만 낡은 펜치로는 도저히 무리였죠. 서연우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발밑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랗고 단단한 돌덩이 하나를 집어든 서연우가 자물쇠를 향해 돌을 3개 내리치려 팔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당장 부숴버리고 이 안을 샅샅이 뒤져주마. 서연우가 돌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찰나 건물 안쪽 깊은 곳에서 사람의 낮은 발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서연우가 무거운 돌을 치켜든 채 숨을 헉 들이마시며 모든 동작을 차갑게 멈추었습니다. 공조 서연우가 무거운 돌을 높이 치켜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장경각 나무 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서연우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서연우가 재빨리 뒤를 돌아보며 손에 쥔 돌을 허공으로 힘껏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커다란 손이 서연우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어 비틀었습니다. 서연우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자 무거운 돌이 흙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연우의 위로 올라타 두 팔을 등 뒤로 꺾고 입을 커다란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섞인 남자의 채취가 서연우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무진이 서연우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낳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당장 목을 비틀어 버릴 겁니다. 이도진이 보낸 끈아풀입니까? 밤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절 마당을 쥐새끼처럼 쏘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서연우는 강무진의 억센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무진이 서연우의 무릎을 무거운 다리로 꾹 누르며 두 팔을 더욱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서연우가 고개를 거칠게 흔들어 강무진의 손바닥을 밀어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장 내 몸에서 손 떼지 않으면 이 손가락을 다 물어뜯어 버릴 거야. 강무진이 헛웃음을 치며 서연우의 얼굴을 향해 작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눈이 부신 서연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강무진의 얼굴을 똑똑히 노려보았습니다. 낮에 마당을 쓸던 허름한 옷차림의 처사였습니다. 강무진이 서연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무진이 턱을 치켜들며 서연우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다그쳤습니다. 이도진이 나를 감시하라고 서연우를 보낸 모양인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 행세까지 하면서 이 낡은 절구석에 기어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서연우가 강무진의 정강이를 구두굽으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강무진이 짧은 신음을 내며 뒤로 물러서자 서연우는 그 틈을 타 강무진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힘껏 밀쳤습니다. 서연우가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액정 화면을 강무진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도진이 보낸 끈아풀이라고. 나는 이도진이랑 최명숙 그 인간 말종들이 죽이려다가 실패하니까 이 깊은 산속에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이야. 강무진이 미간을 좁히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서연우의 다리를 영구 마비시키려는 의사와 최명숙의 끔찍한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강무진이 스마트폰을 낚아채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고는 놀란 눈으로 서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연우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강무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다시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도진과 최명숙은 내 부모님 회사도 통째로 삼키고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어. 나는 살아남으려고 의사를 협박해서 하반신 마비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이도진의 비자금 장부가 이 장경각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으러 온 거라고. 강무진이 굳은 표정으로 서연우의 눈동자를 깊숙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우의 두 눈에는 억울함과 도끼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죠. 강무진이 뒷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무진이 주변을 매섭게 살피고는 서연우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장경각 처마 밑 깊은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무진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강무진입니다. 3년 전까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도진의 유령회사와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였죠. 서연우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무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무진이 벽에 기댄 채 씁쓸한 표정으로 턱을 문지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진의 꼬리를 거의 다 잡았을 때 이도진이 내 밑에 있던 후배 형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내 차 트렁크에 엄청난 양의 돈다발을 숨겼습니다. 이도진은 나를 뇌물받은 비리 형사로 몰아 경찰서에서 완벽하게 쫓아냈죠. 이도진이 내 목숨까지 노리길래 삼촌이 주지로 있는 이절에 처사로 위장해서 숨어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서연우가 두 손을 꽉 마주 잡고 강무진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강무진 형사님도 이도진의 그 더러운 비자금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네. 이 장경각 안에 이도진이 숨겨둔 금고가 있는 거 확실해. 강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장경각은 함정이었습니다. 내가 이틀 전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낡은 불경 책들 말고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죠. 이도진이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놔둘 인간이 아닙니다. 서연우가 허탈한 표정으로 장경각의 낡은 나무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우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강무진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절 어딘가에 이도진과 최명숙의 돈줄이 숨어 있는 건 확실해. 내가 놈들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확인했어. 형사님, 나랑 같이 찾아. 형사님은 누명을 벗어야 하고 나는 내 인생을 망친 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하니까 우리 목표는 똑같아. 강무진이 서연우의 단호한 얼굴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무진이 서연우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찰 도면을 꺼내 손전등 불빛 아래로 쫙 펼쳐 보였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서연우 씨와 나는 한 배를 타는 겁니다. 서연우 씨가 낮에 휠체어를 타고 주지 스님의 동선을 살피는 동안 나도 밤마다 이절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이도진의 대포폰 위치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도면의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짚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대웅전 뒤편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출입을 막아둔 오래된 폐불당이 하나 나옵니다. 이도진의 대포폰 신호가 한 달에 2번씩 자정이 넘은 시간에 꼭 그 폐불당 안에서 잡혔습니다. 서연우가 도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연우가 강무진을 향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내일 밤에 거기로 가. 내가 낮 동안 휠체어를 타고 산길 입구 쪽에 스님들이 오가는지 확실하게 감시할게. 강무진이 도면을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넣고 손전등을 끄며 주변을 매섭게 경계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이만 요사체로 돌아가서 죽은 듯이 숨어 있으십시오. 괜히 주지 스님 눈에 띄었다가는 우리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일 밤 12시에 폐불당으로 올라가는 갈림길 잣나무 아래에서 봅시다. 서연우가 강무진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도진의 숨통을 조이기 전까지는 절대 들키지 않을 테니까 형사님도 조심해. 서연우는 뒤를 돌아 어둠이 짙게 깔린 절마당을 가로질러 요사체를 향해 발소리를 죽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연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 주변을 지켰습니다. 실체 밤이 깊어지자 강무진이 절마당 구석 낡은 창고에 숨겨둔 랩탑을 꺼내 부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해킹 코드가 빠르게 올라갔죠. 서연우는 창고 밖 어둠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주변을 날카롭게 망보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낡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우 씨 이도진이 사찰 비공개 인트라넷을 아주 복잡한 암호로 묶어놨습니다. 강무진이 암호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서연우가 휠체어 바퀴를 두 손으로 꽉 틀어주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서둘러. 이도진이나 주지 스님이 언제 이 창고 쪽으로 순찰을 돌지 몰라. 강무진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빙고. 방금 사찰 전체 도면과 이도진의 대포폰 위치 기록을 완벽하게 대조했습니다. 이도진의 통신 신호가 항상 멈추는 곳은 대웅전 뒤편 출입이 전면 폐쇄된 낡은 불당입니다. 서연우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폐쇄된 불당이라고? 낮에 주지 스님이 그쪽은 산짐승이 많아서 절대로 휠체어 끌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곳이야. 거기에 이도진의 더러운 금고가 있는 게 확실해. 강무진이 랩탑 화면을 크게 확대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폐불당 한가운데 모셔진 거대한 석불 아래에 지하 빈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감지 위성 카메라로 투시해 보니 그곳에 대형 철제 금고가 묻혀 있네요. 서연우 씨 마침 내일 밤 이 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는 기상 예보가 떴습니다. 요란한 빗소리가 서연우 씨와 강무진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덮어줄 겁니다. 다음 날 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굵은 폭우가 산사를 무섭게 때렸습니다.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온 산을 거칠게 뒤흔들었죠. 서연우가 검은색 우비를 머리끝까지 푹 눌러쓰고 진흙탕을 철벅철벅 밟으며 약속 장소인 갈림길 잣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강무진이 굵은 쇠 지렛대와 무거운 배낭을 맨 채 서연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서연우 씨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앞이 한치도 안 보입니다. 바닥이 얼음판처럼 미끄러우니까 강무진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서연우가 창백한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강무진의 팔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형사님, 이 지독한 비바람이 오히려 너무 고마워. 이도진의 목통을 조일 수만 있다면 이깟 뾰족한 진흙탕 바닥을 맨발로 박박 기어서라도 갈 수 있어. 어서 앞장서. 두 사람이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짐승처럼 기어오르듯 힘겹게 올라 마침내 덩굴로 시커멓게 덮인 폐불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거대한 미닫이문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부서져 삐딱하게 기울어진 상태였죠. 강무진이 무거운 쇠 지렛대를 나무 문틈에 깊숙이 밀어넣고 온몸으로 힘껏 젖히자 문이 둔탁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며 억지로 열렸습니다. 서연우가 방수 손전등을 켜고 불당 안을 조심스럽게 비추며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서연우의 차가운 손전등 불빛이 불당 중앙에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석불의 무표정한 얼굴을 섬뜩하게 비추었습니다. 불당 안은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수십 년 묵은 먼지가 짙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썩어가는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나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죠. 강무진이 젖은 배낭을 바닥에 내던지고 석불의 밑동을 매의 눈으로 매섭게 살폈습니다. 강무진이 석불 아래쪽에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를 손가락으로 깊게 훑어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씨 석불 바닥에 전자식 기계 톱니바퀴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도진이 본인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을 해야만 이 무거운 석불이 옆으로 레일을 타고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암호를 모르니 억지로 밀어내려면 쇠지렛대로 바닥 톱니바퀴의 축을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서연우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쇠지렛대의 끝부분을 석불 밑동 틈새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형사님 뒤에 멀뚱히 서서 뭐해? 당장 여기 같이 잡아. 서연우 부모님 피눈물 흘리게 만든 이도진의 금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원격 조종 같은 배부른 소리 할 시간 없어. 강무진이 서연우의 바로 옆에 바짝 엎드려 굵은 쇠지렛대를 두 손으로 터질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무진이 목에 시퍼런 핏대가 서도록 이를 꽉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지렛대를 바닥으로 체중을 실어서 힘껏 누르십시오. 하나 둘 셋. 서연우와 강무진이 동시에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쇠지렛대를 바닥으로 미친 듯이 내리눌렀습니다. 끔찍하고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불당 안을 찢어놓듯 울려 퍼지더니 바닥의 톱니바퀴가 와그작 부서지며 거대한 석불이 옆으로 덜컹거리며 거칠게 밀려났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석불이 치워진 음침한 자리에 차가운 강철로 덮인 비밀 금고의 복잡한 다이얼이 마침내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무진이 이마에 찬 헤드랜턴을 밝게 켜고 금고 다이얼에 의료용 청진기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가 지붕을 거칠게 때려댔지만 강무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돌리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서연우가 긴장감에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마주잡고 강무진의 옆에서 숨죽인 채 금고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형사님,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야? 아까 문 부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주지 스님이 빗소리를 뚫고 여기까지 올라올지도 몰라. 제발 빨리 좀 열어줘. 강무진이 턱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훔쳐내며 마지막 다이얼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고 묵직한 손잡이를 거칠게 당겼습니다. 찰칵하는 경쾌하고 맑은 금속음과 함께 육중한 철제 금고 문이 쩍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우가 눈을 부릅뜨고 짐승처럼 금고 안으로 손을 뻗어 내용물을 끄집어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고무줄로 빽빽하게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산더미와 검은색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처박혀 있었죠. 서연우가 가죽 가방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그 안에서 이도진의 불법 차명 계좌 내역서와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뇌물 리스트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우가 서류 더미 맨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있던 작은 은색 USB를 발견하고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우의 커다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님, 이것 봐. 여기에 서연우를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린 살인 청부업자한테 이도진이 직접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서 원본이 다 들어있어. 최명숙이 의사를 돈으로 매수한 병원 비밀계좌 기록도 전부 다 여기에 있어. 강무진이 서연우의 떨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며 결연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도진과 최명숙은 지옥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 USB 하나면 두 악마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서연우 씨가 억울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한 번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물을 챙겨서 여기서 빠져나갑시다. 두 사람은 쏟아진 서류와 USB를 배낭 깊숙이 쑤셔넣고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센 빗줄기가 몰아치는 산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연회장 앞은 수많은 화원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도진과 재벌가 내연녀의 초호화 결혼식이자 신규 사업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연회장 밖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강무진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호텔 통신망을 미친 듯이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승합차 뒷좌석에서 우아하고 매혹적인 붉은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거울을 맴돌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강무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서연우의 눈부신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씨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동안 산속 요사체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행세하며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고생이 드디어 완벽한 결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서연우가 거울에서 눈을 떼고 강무진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고마워. 형사님이 목숨 걸고 금고에서 그 USB를 꺼내주지 않았다면 서연우는 아직도 그 캄캄한 절구석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오늘 이도진과 최명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저 꼭대기에서 완벽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 거야. 서연우의 두 눈에 지난 시간의 서러움과 복수의 환희가 교차하며 반짝였습니다. 강무진이 헤드셋을 고쳤으며 호텔 도면을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지금 호텔 보안팀 무전망을 전부 교란했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시스템도 강무진이 수동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서연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승합차 문을 힘차게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우는 그동안 자신의 다리를 올감했던 낡은 휠체어를 주차장 구석 벽면을 향해 거칠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선 서연우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이도진이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죠. 바쁘신 와중에도 이도진의 새로운 출발과 신규 사업을 축하해주러 오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줄 중앙 테이블에 앉은 최명숙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시각 서연우는 강무진이 열어둔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이 있는 최고층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귓속에 꽂은 소형 이어폰으로 강무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우 씨 지금 복도에 있는 사설 경호원 2명을 반대쪽 비상구로 유인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을 조종하는 방송 콘솔 박스가 연회장 뒷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 USB를 꽂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강무진이 원격으로 생중계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서연우가 붉은색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연회장 뒷문으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서연우가 방송 콘솔 박스 앞에 앉아있던 직원의 어깨를 툭 치며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숙 회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니까 당장 단상 앞으로 가봐.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비우자 서연우는 재빨리 콘솔 박스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서연우가 USB 단자를 메인 컴퓨터에 깊숙하게 꽂아넣고 마우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란하게 뛰었지만 서연우의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이도진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연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이도진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새로운 그룹의 안주인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거대한 떡갈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뒷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서연우가 피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도진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고 기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당장 경호원들 불러서 저 미친년 끌어내지 않고 뭐해? 서연우가 하객들 사이로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가며 이도진을 향해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도진 많이 놀란 모양이네. 당신이 살인 청부업자한테 돈을 줘서 덤프트럭으로 나를 밀어버렸을 때 내가 영원히 못 일어날 줄 알았어. 하반신 마비 환자로 만들어서 그 깊은 산속 암자의 날 버려두면 당신들의 더러운 짓거리가 영원히 묻힐 줄 알았냐고. 연회장 안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서연우를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연녀가 당황하여 이도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드레스 자락을 쥐어잡은 채 도망치듯 물러섰죠. 서연우가 콘솔 박스를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강무진 형사님, 지금 당장 화면 띄워. 서연우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 3개가 동시에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스크린 위로 이도진이 살인 청부업자에게 5억 원을 입금하는 차명 계좌 거래 내역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병원 응급실에서 서연우의 숨통을 끊어달라고 담당 의사에게 뇌물을 주던 최명숙의 끔찍한 녹음 파일이 행사장 대형 스피커를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분노와 충격이 섞인 고성이 파도처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빠르게 바뀌며 이번에는 절에 숨겨져 있던 이도진의 비밀 금고 속 뇌물 리스트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도진에게 뇌물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액수가 붉은색 글씨로 깜빡거리자 앞줄에 앉아있던 귀빈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도진과 최명숙의 턱 밑까지 카메라를 들이밀며 마이크를 무섭게 들이댔죠. 이도진 대표님 부인 살인 교사 혐의가 전부 사실입니까? 최명숙 회장님, 저 화면에 나오는 뇌물 리스트에 적힌 자금은 전부 불법 비자금 맞습니까? 서연우가 팔짱을 끼고 단상 아래에 서서 발버둥 치는 두 사람을 차갑고 통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동안의 억울함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뜨거운 카타르시스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사설 경호원들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저 스크린 전원 다 뽑아버려. 기자들 다 밀어내고 길터. 덩치 큰 경호원들이 무력을 쓰며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붙이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최명숙이 비싼 진주 목걸이가 끊어진 것도 모른 채 이도진의 등 뒤로 숨어 덜덜 떨고 있었죠. 이도진이 최명숙의 손목을 낚아채고 경호원들이 억지로 만들어준 좁은 틈을 타 단상 뒤쪽 비상구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아났습니다. 서연우가 도망치는 이도진의 구분 등 뒤를 향해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미 USB 원본 파일 다 넘겼으니까 오늘 밤 당신들 잘 곳은 차가운 감방 바닥일 거야. 서연우는 난장판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도진의 세계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우의 귓가로 강무진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연우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끝났으니 내가 당장 로비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몸을 숨긴 낡고 더러운 승합차 안에서 이도진이 운전대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이도진의 턱을 타고 흐른 식은땀이 핸들 위로 뚝뚝 떨어졌죠.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최명숙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를 바닥으로 거칠게 집어 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도진이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물어뜯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우 그 독한 여자가 행사장에서 생중계로 폭로하고 경찰청에 넘긴 자료 때문에 우리 그룹 메인 계좌가 방금 전부 동결됐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밀항선을 타야 하는데 브로커한테 쥐어줄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최명숙이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으로 이도진의 어깨를 짐승처럼 꽉 움켜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평생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썩어야 해. 당장 서연우가 쥐고 있는 그 USB 원본을 빼앗아서 경찰 수사를 멈추게 만들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밀 계좌를 열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도진이 앞좌석 대시보드를 구두발로 강하게 걷어차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우가 자기 부모님 복수를 한답시고 목숨 걸고 빼낸 그 증거물을 순순히 우리한테 내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기동대 수백 명이 온 사방에 깔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를 우리 쪽으로 유인합니까? 최명숙이 번뜩이는 뱀 같은 눈으로 차창 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차갑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우한테는 자기 목숨보다 더 끔찍하게 아끼고 몰래 후원하는 유일한 핏줄이 딱 하나 있지.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친오빠의 딸내미인 그 어린 조카 말이야. 당장 조수석에 앉은 청부업자들 풀어서 그 유치원부터 덮쳐. 이도진이 핏발선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고개를 끄덕이며 흉터가 가득한 조수석의 청부업자에게 턱짓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 유치원 정문 앞 도로에 시커먼 선팅을 한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덩치 큰 청부업자 두 명이 차 문을 벌컥 열고 유치원 노란색 철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노란색 유치원 원복을 입고 토끼 가방을 맨 7살 조카 지우가 젊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돌계단을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걷던 청부업자가 선생님의 어깨를 팔꿈치로 거칠게 밀쳐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게 만들고 지우의 작은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가 발버둥을 치며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청부업자는 지우의 입을 가죽 장갑을 낀 커다란 손으로 꽉 틀어막고 승합차 뒷좌석으로 짐짝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 닫히고 낡은 타이어가 매끄러운 아스팔트 바닥을 날카롭게 긁으며 순식간에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선생님이 무릎에 피를 흘리며 차를 뒤쫓아 달려왔지만 이미 승합차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였죠. 뒷좌석 구석에 앉아있던 최명숙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지우의 볼을 매섭게 꼬집으며 뱀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시끄럽게 울면 당장 달리는 차 창문 밖으로 널 던져버릴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엎드려 있어. 지우가 커다란 눈망울에 공포의 눈물을 가득 매단 채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도진이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지우의 얼굴 앞까지 바짝 들이밀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도진이 주머니에서 꺼낸 은빛과도 칼날을 지우의 가녀린 목덜미에 바짝 붙이고 화면을 향해 비열한 목소리로 짓거렸습니다. 서연우 똑똑히 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조카 지우가 지금 이 차 안에 있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USB 원본 들고 오지 않으면 이 꼬맹이 목숨은 내가 장담 못해. 강무진의 낡은 오피스텔 은신처 거실에서 서연우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끓여 마시며 굳은 몸을 녹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서연우의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이고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죠. 서연우가 액정 화면에 뜬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문구를 확인하고 미간을 깊게 좁히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섞이지 않은 이도진의 음산하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우 헛짓거리 할 생각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메신저로 보낸 동영상부터 확인해. 서연우가 통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재생되는 지우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찻잔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하얀 도자기 파편과 뜨거운 찬물이 서연우의 맨발 위로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퍼런 칼날 앞에 선 지우가 극한의 공포에 질려 작은 어깨를 덜덜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서연우가 스마트폰을 쥔 손을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나도록 꽉 움켜쥐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도진 당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건드리고도 당신이 무사히 살아남을 줄 알아. 당장 지우 머리카락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당신들 산채로 지옥불에 밀어 넣을 거야. 이도진이 수화기 너머로 비릿하고 역겨운 웃음소리를 흘리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몰래 신고하거나 그 강무진 형사놈을 등 뒤에 달고 오면 지우는 곧바로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을 거야. 오늘 밤 12시 정각까지 남양 패양구 3번 부두 붉은 컨테이너 앞으로 USB 원본 파일만 챙겨서 너 혼자 걸어와. 10분이라도 늦거나 허튼 수작 부리면 이 꼬맹이 시신만 건지게 될 거니까 똑똑히 명심해. 통화가 일방적으로 뚝 끊기자 서연우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와 비명에 가까운 대화를 듣고 쏜살같이 뛰어나온 강무진이 서연우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무진이 바닥에 엎드린 서연우의 눈높이를 맞추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우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궁지에 몰린 이도진이 또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린 겁니까? 서연우가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으로 강무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스마트폰 영상을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이도진 그 미친 인간이 우리 지우를 납치했어. 오늘 밤 12시까지 아무도 모르게 패양구로 혼자 USB를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 지우 목숨을 끊어버리겠대. 나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해. 서연우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 구석에 놓여있던 은색 USB를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강무진이 현관문을 온몸으로 굳게 막아서며 서연우의 두 팔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도진과 살인 청부업자들이 득실거리는 어두운 패양구에 여자 혼자 걸어 들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자살행위입니다. 강무진이 지금 당장 경찰청 강력반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완벽하게 무장한 타격대를 꾸리겠습니다. 서연우가 강무진의 억센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형사님이 경찰 부르면 지우가 당장 죽는다고 그 악마가 분명히 말했어.
나는 내 부모님 회사에 이어 조카 목숨까지 이도진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가서 내 손으로 지우 무사히 빼내올 거야. 강무진이 서연우의 결연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묵묵히 들여다보더니 턱관절이 도드라지도록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무진이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고 검은색 소형 무전기와 고성능 랩탑을 꺼내 배낭에 챙겨 넣으며 바위처럼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서연우 씨가 향하는 폐항구는 무인 화물 자동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서연우 씨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이도진과 놈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끄는 동안 강무진이 우회해서 항구중앙 제어실로 잠입하겠습니다. 항구 통제망과 크레인 시스템을 전부 해킹해서 놈들의 발을 묶어버릴 테니까 무전기에서 들리는 강무진의 신호를 믿고 대담하게 움직이십시오. 서연우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남양 폐항구는 짙고 축축한 바다 안개가 시야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대한 철제 크레인들 사이를 통과하며 귀신이 우는 듯한 기괴한 쇳소리를 냈죠. 서연우가 붉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약속 장소인 3번 부두의 녹슨 붉은 컨테이너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멀리서 파도치는 소리만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조등을 꺼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청부업자 2명이 7살 지우의 작은 양팔을 거칠게 쥐고 끌고 나왔습니다. 지우의 입에는 회색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고 커다란 두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지우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도진이 승합차 조수석에서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내려 서연우의 5미터 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진이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고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혼자 오라는 약속을 아주 잘 지켰군.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아주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지. 시간 끌지 말고 코트 안주머니에 숨겨온 그 USB 원본 당장 내 발밑으로 던져. 승합차 뒷좌석 창문이 반쯤 열리더니 최명숙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최명숙이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우 네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망치고 우리 재산을 털어먹으려 들어. 당장 그 증거물 내놓고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지 못해. 서연우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은색 USB를 꺼내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도진 당신 귀가 먹었어. 지우부터 내 쪽으로 안전하게 보내. 내 조카가 내 품에 무사히 안기기 전까지는 이 증거물 절대 당신 손에 안 넘어가. 당신들이 한 발짝이라도 억지로 다가오면 이 USB는 당장 저 시커먼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릴 거야. 서연우가 USB를 쥔 손을 방파제 밖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아슬아슬하게 뻗었습니다. 서연우가 이도진과 살얼음판 같은 대치를 벌이는 동안 강무진은 폐항구 반대편 철조망을 소리 없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강무진이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들 사이에 짙은 그림자 속으로 민첩하게 스며들었죠. 강무진의 목표는 항구 전체의 무인 화물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제어실 타워였습니다. 타워 앞을 지키고 있던 사설 경비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강무진이 뒤에서 짐승처럼 덮쳐 목을 팔로 강하게 조르고 바닥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강무진이 기절한 경비원의 허리춤에서 마스터키를 빼내어 철문을 열고 제어실 꼭대기로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제어실 안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항구 곳곳에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 정중앙에는 서연우와 이도진 일당이 대치하는 3번 부두의 모습이 뚜렷하게 잡혀 있었죠. 강무진이 메인 서버 컴퓨터에 랩탑을 빠르게 연결하고 복잡한 해킹 코드를 미친 듯이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무진이 귓속에 꽂은 무전기 마이크를 손으로 꾹 누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우 씨, 강무진이 지금 중앙 통제 시스템에 완벽하게 침투했습니다. 이도진과 저 청부업자 놈들이 쥐새끼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항구의 모든 전자 출입문을 지금 봉쇄합니다. 강무진이 키보드의 엔터키를 힘차게 내리치자 랩탑 화면에 붉은색 접근 승인 알림이 떴습니다. 삑 하는 찢어질 듯한 경고음과 함께 폐항구를 둘러싼 육중한 10m짜리 철제 정문과 후문들이 일제히 굉음을 내며 굳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진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철문 닫히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차 안에 있던 최명숙이 사색이 되어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악을 썼습니다. 도진아, 저 문들이 갑자기 왜 다 닫히는 거야? 경찰들이 함정을 판 거 아니야. 어서 저 기집애 손에 있는 증거 뺏어서 당장 차에 타. 이도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을 깨물더니 청부업자들을 향해 거칠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도진이 주머니에서 은빛으로 번쩍이는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서연우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청부업자 한 명이 지우의 등덜미를 거칠게 밀치며 서연우의 코앞까지 끌고 왔죠. 이도진이 칼끝을 서연우의 목을 향해 겨누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우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당장 USB 이쪽으로 넘겨. 이 항구 문이 다 닫혀도 밀항선은 바다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당장 증거 안 주면 꼬맹이랑 너 둘 다 이 바다에 수장시켜주마. 서연우가 지우의 공포에 질린 눈물을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서연우가 USB를 든 손을 천천히 이도진의 얼굴 앞으로 내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입에 붙은 테이프부터 떼고 내 쪽으로 밀어. 이 증거물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교환해. 이도진이 비열하게 웃으며 지우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조카의 등을 서연우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서연우가 지우의 작은 몸을 안으려 두 팔을 벌리고 이도진이 USB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을 뻗는 찰나였습니다. 서연우의 이어폰으로 강무진의 다급하고 폭발적인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우 씨, 지우 안고 당장 뒤로 3발짝 뛰어. 강무진이 중앙 제어실의 대형 크레인 조종간을 부서질 듯이 꽉 움켜쥐고 빨간색 하강 버튼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 위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무인 철제 크레인이 무서운 속도로 굉음을 내며 이도진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서연우가 지우를 품에 꽉 끌어안고 뒤로 몸을 날리며 거칠게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습니다. 쾅하는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집채만한 푸른색 컨테이너 박스가 이도진과 서연우 사이의 빈 공간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꽂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요동치고 엄청난 흙먼지가 사방으로 터져나갔죠. 이도진이 거대한 쇳덩어리에 깔릴 뻔한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볼썽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거대한 성벽처럼 이도진 일당과 서연우를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우를 품에 안고 방파제 뒤쪽에 안전한 콘크리트 바리케이드 뒤로 전력 질주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우가 서연우의 목을 꽉 끌어안고 서럽게 엉엉 울음을 터뜨리자 서연우는 조카의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괜찮아. 고모가 우리 지우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컨테이너 반대편에서는 이도진이 먼지를 콜록거리며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악마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우,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나를 속여. 당장 저 컨테이너 돌아서 전연 잡아와. 청부업자들이 칼을 빼들고 컨테이너를 우회하려 뛰어가는 순간 항구 전체에 거대한 조명탑 수십 개가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빛이 이도진과 청부업자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중앙 제어실의 강무진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폐항구의 모든 CCTV 카메라 시선을 이도진 일당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강무진이 항구 내 대형 스피커 마이크를 쥐고 우렁차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도진 살인 교사 및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당신들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강무진이 방금 이 항구의 GPS 좌표와 당신들이 흉기를 들고 있는 실시간 CCTV 영상을 서울청 상황실과 관할 경찰서에 전부 생중계로 넘겼습니다. 강무진의 목소리가 폐항구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최명숙이 승합차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도진이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멀리서부터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 수십 개가 뱀의 행렬처럼 닫힌 항구 정문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찢어질 듯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폐항구의 정막을 완전히 깨부수며 이도진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바리케이드 뒤에 숨어 지우의 귀를 따뜻하게 막아준 채 짙은 어둠이 걷히고 찾아오는 승리의 불빛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열리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특공대 장갑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상공에서는 거대한 경찰 헬기가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탐조등을 비추며 이도진과 청부업자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컨테이너 주변을 에워싸며 이도진과 청부업자들에게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이도진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바닥에 흙먼지를 거칠게 걷어차며 발버둥을 치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그룹 변호인단 부르면 너희들 다 당장 내일 아침에 경찰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당장 내 몸에서 손 떼지 못해. 경찰대원 2명이 이도진의 어깨를 무릎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양손을 등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승합차 구석에 숨어 덜덜 떨던 최명숙도 여경들에게 양팔을 꽉 붙잡혀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최명숙이 산발이 된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바리케이드 뒤에 선 서연우를 향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연우,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감히 나를 이 시궁창에 쳐넣고 무사할 줄 알아.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더라도 내 돈을 다 풀어서 기어코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서연우가 지우의 두 눈을 따뜻한 두 손으로 가려주며 바리케이드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우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이 꿇린 최명숙과 이도진을 차갑고 매섭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집안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탐욕이야. 그 잘난 돈으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그 돈 때문에 평생 햇빛 한 주 만드는 감방에서 피눈물 흘리게 생겼네. 중앙제어실에서 단숨에 뛰어내려온 강무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우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강무진이 든든한 어깨로 서연우를 감싸 안으며 현장 수사 책임자인 강력반 반장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반장님, 여기 이도진의 살인 교사 거래 내역과 최명숙의 병원 매수 녹취록이 담긴 USB 원본입니다. 반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을 투명한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고 강무진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무진아, 너 그동안 이놈들 비리 잡으려고 숨어 지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확실한 증거물이면 내 억울한 뇌물 누명도 완벽하게 벗고 저 악마 같은 놈들 뼈도 못 추리게 만들 수 있어. 몇 달 뒤 열린 대법원 재판장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도진과 최명숙에게 살인교사와 미성년자 납치 및 대규모 횡령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수의를 입은 최명숙이 그 자리에서 눈을 까짓고 거품을 물며 쿵 쓰러졌고 이도진은 교도관들에게 팔다리가 잡힌 채 짐승처럼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날 위해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서연우는 방청석 맨 앞줄에 꼿꼿하게 앉아 손톱을 뜯으며 끌려가는 이도진의 비참한 마지막을 두 눈에 흔들림 없이 새겨 넣었습니다. 서연우의 입가에 마침내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복수국의 끝을 알리는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따뜻하고 포근한 봄바람이 흩날리는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신축 빌딩 앞에는 수백 개의 축하 화환이 화려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우아하고 단정한 하얀색 정장을 입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는 연우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단상에 당당하게 올랐죠. 서연우가 단상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행사장에 모인 수많은 하객과 기자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뼈대가 있는 힘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산속 암자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고 저를 자신의 목숨처럼 헌신적으로 지켜준 소중한 인연 덕분에 이 자리에 다시 두 발로 굳건하게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도진 일가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완벽하게 되찾아 저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예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7살 조카 지유가 쪼르르 달려와 서연우의 품에 커다란 붉은 장미꽃다발을 가득 안겼습니다. 서연우가 지유를 허공으로 번쩍 안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고개를 숙여 하객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성대한 개소식 행사가 모두 끝난 늦은 오후 서연우는 운전대를 직접 잡고 과거 자신이 처참하게 버려졌던 굽이진 산길을 달려 남쪽 끝에 낡은 암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산 아래를 굳게 막고 있던 위압적인 철제 차단막은 흉물스럽게 녹이 슬어 활짝 열려 있었죠. 서연우는 차에서 내려 두 발로 단단하게 흙길을 디디며 천천히 가파른 산을 올랐습니다. 과거의 낡은 휠체어에 앉아 원망과 도끼를 품고 매섭게 노려보던 풍경들이 이제는 평온하고
맑은 산새 소리로 서연우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해 두 눈을 감고 깊고 상쾌한 숲속의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하고 다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우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깔끔하고 늠름한 경찰 정복을 차려입은 강무진이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제복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단정하게 끼고 서연우를 향해 절도 있게 턱을 당겨 힘차게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이사장님, 재단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뇌물수수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본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멋지게 복직한 강무진입니다. 서연우가 가슴 벅찬 감동에 콧등을 붉히며 강무진에게 단숨에 달려가 그의 굳은 살 박인 커다란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무진 씨 제복 입은 모습 보니까 정말 눈물 나게 멋있어. 그동안 나 지켜주고 내 억울한 복수 도와주느라 무진 씨가 자기 인생 다 걸고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 많았잖아. 이제는 그 아프고 끔찍했던 기억 다 털어버리고 우리 지우랑 셋이서 진짜 평범하고 따뜻하게 살 일만 남았어. 강무진이 서연우의 이마로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뒤로 넘겨주며 꿀이 떨어질 듯이 다정한 눈빛으로 서연우의 두 눈을 깊숙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무진이 서연우의 하얀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연우 씨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절대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평생 연우 씨 옆에서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복수 같은 건 다 잊고 우리 같이 웃으면서 산을 내려갑시다. 서연우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강무진의 듬직한 팔짱을 단단하게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산사에 붉게 물든 따스한 저녁 노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나란히 발맞춰 흘길을 걷기 시작했고 과거의 처절한 원한이 서려 있던 험하고 가팔랐던 산길에는 두 사람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만 끝없이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걷지 못하는 몸으로 깊은 산속 암자에 버려졌던 연우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없는 절망의 늪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통쾌하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연우의 당당한 모습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와 깊은 여운을 동시에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이 드라마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우가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당당히 두 발로 일어서 빛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깊게 팬 상처는 진실한 사랑과 연대로 치유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긴 시간 동안 숨막히는 복수극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